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가난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오늘은 금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제럴 파월 의장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2024년도에 빠르면 올해 1분기나 2분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작년 연말에 했는데요. 자, 그런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계속적으로 지금 7월에 접어들었는데 계속적으로 파월 의장이 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또 다음 발표에는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아지지 않아서 안 잡혀가지고 금리 인하를 또 미룰 것이다. 파월 의장의 입에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굉장히 올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금리가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도대체 왜 금리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미국 연준의 전격 발표, 금리가 내리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생각보다 고용지수가 좀 낮아지고 물가가 잡히고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대로 안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우리나라는 안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 2%대는 아직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난리가 났죠.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날이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자, 부동산 시장 또한 지금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는 와중에 분위기는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요, 빠르면 7월부터 연준은 올해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아주 낙관적인 그런 기사들도 쏟아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물론 미국이 먼저 기준금리를 인하를 안 하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벌써 1.5%라는 차이가 나고요. 미국이 인하를 안 했는데 우리나라가 먼저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그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뭐 외화 유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가 지금 굉장히 강세죠. 달러가 지금도 강세인데 거기에 휘발유를 더 끼얹어서 더 큰 상승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인하를 하면 한국도 굉장히 좀 따라서 인하를 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도대체 어떤 지표가 어떻게 좋아지고 있길래 지금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한번 이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농산물, 뭐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석유류, 외식비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토탈에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책정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2%대 초반을 소비자 물가지수 안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이제 초중반쯤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도 3%긴 하지만 굉장히 좀 안정이 됐다. 높을 때는 막 8%까지 넘어갔기 때문에 3%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액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올해 벌써 26.5조가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수 주택담보대출 비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5.9조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신용카드, 다른 카드 대출이라든가 여러 신용대출들을 말하는 건데, 오히려 11.7조에서 5.9조로 이제 이런 신용대출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담보대출 외의 대출들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주택거래량도 서울에 있는 9억 이상의 주택거래량도 굉장히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준금리가 높으면 거기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자한테 금리를 이제 대출을 해주는데,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지지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았는데 시장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뉴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은행 주담대 대출 금리가 벌써 2%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기준금리가 안 떨어졌는데 왜 벌써 2%대 은행금리? 그러면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은행에서 담보대출 금리를 2%대로 한다라고 하면 은행은 무조건 적자입니다. 은행은 무조건 적자인데, 자, 이 이유는 그 이유는 은행채 잔기물 채권이 먼저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보다 은행채 잔기물 채권이 먼저 금리가 인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은행에서 오히려 기준금리가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로 지금 주담대 대출이 6.3조가 폭증을 했고, 자, 빅2나 그 다음에 영끌조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부추기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신생아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자금 대출,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도 한몫하고 있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도 2단계를 이제 우리가 원래 7월 달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9월 달로 연기가 됐고요. 또 3단계를 내년으로 연기된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대출 받기가 어려운데 이제 그거를 연기함으로써 오히려 B2나 영끌족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거래량 또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자, 결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용시장이 좋으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갑니다. 금리는. 그러니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릴 수가 없고요. 자, 두 번째로 반대가 되겠죠. 고용시장이 내려가면, 자, 고용시장이 내려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국민들이 쓸 돈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소비가 위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갑니다. 자, 쓸 돈이 없으니까 사과는 하나인데 쓸 돈이 시중에 많아가지고 이거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럼 이게 1,000원 하던 게 2,000원, 3,000원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자, 근데 고용시장이 내려갑니다. 고용지표가 내려가면은 쓸 돈이 없습니다. 사과는 하나인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00원, 100원씩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고 싶어도 못 먹겠죠. 그러면 이 사과값은 누구나 안 먹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상황은 빠르면 8, 9월, 그 다음에 뭐 늦어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도 좀 낮아지고 있고요. 고용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가 뭐 8%대 가던 물가가 3%대, 2%대로 안착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려도 이런 양적 완화, 그러니까 그 시중에 돈이 조금 풀려도 그렇게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2번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까지도 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 지금 시장 상황은요, 현장에 가보시면 더욱더 뜨겁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시장에 직접 가보면 굉장히 뜨거운 열기를 볼 수 있고요. 또 금매물은 다 빠졌고, 그 다음에 하루가 다르게 호가가 오르고 있는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과연 이 상황이 금리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빅데이터를 통한 이제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의 가격과 거래량을 예측하는 거는 저는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심리적인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서 포함이 된 거겠죠. 하지만 미래의 거래량은 심리적인 요인을 예측하는 거는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람의 움직이는 힘이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희망도 있겠죠. 자, 근데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영끌족, 그 다음에 비투, 그 다음에 벼락거지.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가난해질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부동산 시장은요,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하면은 금방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요. 하락 시장으로 가도 금방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더 떨어질까 하는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투자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물론 채권은 많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투자는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를 타면 그 분위기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끔, 만약에 뭐 투자나 실입주나 이렇게 들어가실 시장 참여자로 이렇게 들어가실 그런 상황이라면 시장 분위기를 좀 빨리 파악을 하시고 빨리 시장 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좀 행동하시기를 제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준금리,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관계로 움직이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것도 많이 크지만 입에 따라서 냉탕과 온탕을 가는 것은 당연히 심리의 영향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시장 파악을 잘 하시고 잘 참고하셔가지고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